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파월의 입에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 4차례를 예상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2번 정도 하겠다라는 얘기. 요거는 제가 어제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거를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국내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드워치는 내년에 벌써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서 채금리는 또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원흉은 바로 파월에 있습니다. 옛날에 금리 올릴 때도 올려라 할 때는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2022년에 소위 말해서 픽스텝 0.5씩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충분히 1년 전부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B컷으로 지금 또 오늘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에 해도 돼요. 내년에. 그러면 최소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마저도 다 없애고 잘하면 2번, 안 하면 1번 정도 하겠다. 요것 때문에 자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야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잖아요. 나스닥은 엄청 올라서 좀 빠질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에서 또 빠지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네들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테슬라 보셔서 알겠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반등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또 떨어진 거죠. 참 안타까운데 제가 환율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환차익과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두 가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이머징 마켓에는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은 환대로 올라가서 손해보고 주식은 주식을 떨어져서 손해보고 두 번 둘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전국이 좀 어렵고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점도표를 잠깐 볼 건데요. 점도표를 보시면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 한 이 정도나 한 이 정도에 되게 많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점도표는 점 찍은 거죠. 포인트 점을 찍어서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냐를 점을 찍었는데 옛날에는 한 4차례 정도 요 정도 찍었다면 이번에는 2번 정도 떨어지는 곳에 많은 대다수가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찍은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려는 사람입니다. 절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시켜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비트코인도 올리고 경기도 좋아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요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 변동폭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입니다. 완전 비둘기파예요. 그래서 트럼프 재임 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요.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파월이 미리미리 미당겨가지고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자기가 딱 들어서고 나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얘가 벌써 다 B컷 0.5 하고 여기도 또 0.25 하고 이러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관세를 또 올린다. 관세 올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채권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익률도. 거기다가 또 이민자 또 막잖아요. 그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또 채권 금리 올라가고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막 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여기 바이든이 실패한 게 뭡니까? 물가를 못 잡아 가지고. 근데 사실 바이든 잘못이 아니라 과거 트럼프 때 돈을 워낙 많이 풀어 가지고 요게 이제 물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욕 다 먹고 내려왔어요. 다시 인제 돈 많이 풀어 가지고 물가를 좀 올릴 건데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차가 좀 있습니다. 보통 2 년에서 3년 정도 시차가 있게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되면 의외로 시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아직 그 경쟁력을 좀 시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패드워치 전망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에 그다음부터 5월 달까지 금리가 거의 동결 예상해요. 물론 요거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월 달이나 돼야 인제 인하 한번 하겠다. 그 정도로 쭉이에요, 동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한 번 정도만 한다라는 인제 전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또 바이오 관련 주가 빠지고 이런 거가 된 거죠. 빅테크도 빠지고. 그런 현상이 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 과거의 그 전망치를 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4 번. 이게 요런 식으로 4번 됐다면 지금은 뭐 한 번 정도로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3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도, 금융투자 매도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선물하고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연기금의 매수, 요게 더 중요하겠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억에서 약 2,000억까지 계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1,100억을 때렸는데 매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하게 때리니까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요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주로 2차 전지의 바이오 이쪽을 중심적으로 오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인데요. 보시다시피 기관들의 팔았죠?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쓰기는 어려운데 쓰기는 어려운데 금리도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하락 영향을 받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올랐다가 생각보다 금리가 덜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매도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완전 비둘기파다. 금리를 어떻게 하면 내릴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집권 이후에 어떤 정책을 바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파월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가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들을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오늘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실리콘2 일봉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게 다 기관 작품이고 오늘도 한 7% 정도 올랐어요. 8% 정도 올랐다가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69억 꾸준히 사고 있죠. 이렇게 실리콘2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수출 쪽이다 보니까 환율에 이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이 증가되는 수출 관련주가 오늘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랐을 거예요. 조선주도 올라가는 이유가 수출 관련주입니다. 왜? 환으로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100% 해지를 하지 않거든요. 삼성중공업은 100% 해지합니다. 삼성은 무조건 100% 환차익으로 남기지 않겠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자라고 삼성중공업은 원래 얘네들은 환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없고 나머지는 한 60% 정도 해요. 60%.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환이익을 받습니다. 환차익을. 근데 이번에 환율이 급등해 가지고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달러로 받는데.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커진다. 그래서 조선주가 좀 올라가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출 관련주들이 당분간
1,400원대가 안 떨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정권별로 제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코스피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주식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보다시피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좀 많이 올랐고 그렇게 왜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부동산도 올라, 주식도 올라, 맨날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이명박 대통령은 안타깝게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가 집권 초기에 그러다가 V자 반등을 만들고 끝났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뭐 소소 정도, 소소 정도죠. 그래서 박스권 정도가 나오면서 임기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 때가 또 트럼프 일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일기가 시작되면서 조금 반등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 시작됐어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때만 해도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익스포저, 무역과 관련된 비중이 미국이 약 30에서 35%, 중국이 약 30%까지 됐어요. 30%까지. 그러니까 이 중국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지가 않아요. 한 10에서 많으면 20%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미국 쪽에 많이 올인을 했고 그 밖에 뭐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좀 많이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중국 증시에 데미지를 맞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항상 중국 증시를 봤어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개장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국 증시 빠지면 또 빠지고, 미국 빠지면 또 빠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상당히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진 거죠.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이 나오니까 이때다 하고 트럼프가 금리를 어떻게 제로로 만들었죠. 제로 금리를 만들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주가도 한 방에 급등이 나오는. 요때부터 서학개미가 아니 동학개미죠. 동학개미. 삼성전자는 삼성증권에 가야 계좌를 트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엄청나게 주식 처음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입됐던 시기가 바로 2020년 요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후유증으로 떨어졌던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끝났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딱 왔어요. 바이든 임기 보세요. 바이든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시기의 주식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의 트럼프는 의외로 좀 처음에 힘들었지만 엄청나게 올라갔다. 어떻게 되든 간에 승인을 했었어요. 그죠? 더 좋았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들어와서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때 트럼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요것 때문에 바이든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연임이 안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일 저질러 놓고 바이든이 욕먹어서 쫓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럼 얘 어떻게 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돈 풀 거예요. 어떻게든 뭐 돈 있게 비다가 돈 풀어가지고 또 이런 거 나타납니다. 처음에야 뭐 이렇게 힘들게 하겠죠. 근데 요거는 좀 틀린 게 그 당시는 중국을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 했지만 중국의 영향을 1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영향을 줬지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졌습니다. 무역이 중국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는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관세를 뭐 200%, 300% 매겨봐야 미국의 물가만 올라가지 중국의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죠?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런데 말로는 때리기 하는데 트럼프는 사업가라 뭔가 이렇게 당근을 주면 또 이렇게 찬성하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봐서 잘 왔다 갔다를 잘 해줘야 돼요.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지금 탄핵 문제가 또 터지면서 어떻게 될지 이거 참 고민입니다. 요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이 강력한 트럼프가 여기서도 시작되는데 요때 이 트럼프를 맞이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게 문제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뭐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율 볼게요. 환율. 예. 트럼프 시절에 환율을 보겠습니다. 박스권이었어요. 1,200원에서 1,100원대. 예. 안정적이죠? 생각보다? 그런데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환율 보세요. 예. 1,400원을 몇 번째 찍고 있죠. 지금도 아직은 바이든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재임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환율 떨어질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든 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일 저질러 놓은 거 바이든이 수습하다가 끝나는 예, 이런 상황인데 다시 또 트럼프가 와서 또 예, 이렇게 채권 금리 떨어뜨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호를 확실하게 준다라고 하면 예, 한국 같은 유동성 풍부한 나라 그리고 되게 쉽잖아요. 한국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이렇게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그런데 한국이 또 유동성도 풍부하고 개인 투자도 많이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예, 진짜 시스템적으로 하니까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로 쉽게 딸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잘 안 나가요, 사실은. 예, 지금 그 미국 차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쪽으로 물론 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예, 주식시장으로나 여러 가지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보완해 준다 하고 또 내년 3월에 공매도도 된다라고 하면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환율부터 잡아야 됩니다.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 그래서 뭐 최소한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나쁘진 않을 건데 참 예 그래요. 오늘 뭐 이벤트로 좀 오늘 상당히 1,450원 야 이거는 뭐 예 이거 원달러 환율을 그때 예, 엄청나게 올릴 때 거의 5%까지 올릴 때의 환율이 같아진다는 거 그때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예, 그죠? 지레 겁먹고 지금 예, 트럼프 되면은 강달러다. 예. 사실 보면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 강달러는 아니었어요. 예, 보시다시피 그죠? 박스권이잖아요 이게. 근데 너는 겁먹고 강달러다 그래갖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1,590원? 예, 요거는 잠깐 찍었으니까 거의 1,4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1,500원 밑에나 1,400원대 요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잠깐 반짝하고 빠졌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 정도 가격대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원달러 환율을 보이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요거를 좀 막아줘야죠. 예, 이러다 1,500원 갈라. 예, 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이제 650억 달러 증액했는데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예,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아시죠? 월마다 달마다 돈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비중대로 해가지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이 빠져나가요, 달러가.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바꿔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화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서 네가 원화를 여기다 맞추면 내가 달러 줄게. 시장을 통하지 말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이 사는 부분은 시장에 영향 없겠죠. 달러에 대한 매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화가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너 달러 갚으면 내가 원화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와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국민연금과 스와프 맺는다는 얘기는 한 시장에 들어와서 원금 달러 바꿔가지고 달러 올리지 말고 예, 여기서 외환 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이 이제 할 거냐? 근데 오늘 뭐 1,450원까지 갔으니 이거 뭐 영향도 없어요, 지금. 아무튼 지금 환율은 거의 예,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의 예, 그런 환율이다. 너무 높아요. 환이 떨어져야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MZ들은 거의 왜 국장을 하느냐 바보같이 예, 해외 투자를 하면 수익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근데 미래에셋의 그 해외 주식 자산이 4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억대 자산가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 삼성증권도 해외 자산이 3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7조였는데 지금 30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해외 자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거 바꾸려면 어떡합니까?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러 자산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막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국내 주식에 좀 투자를 좀 싸잖아요. 지금 여기 썰어져 갖고 뭔가 활성화를 줘서 해외 투자 많이 올라가서 사실 불안하거든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뭐 5배 기본 막 올라갔고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국내로 좀 돌릴 수 있는 유인책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야지 이 적법하면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다 해외 투자 가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또 해외 투자는 제한폭도 없어가지고 하루에 막 60%막 50%, 또 빠지면 또 50%, 30% 이러잖아요. 변동성도 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1,450원대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인인데 이런 것들을 다 타게 하려면 국내 주식의 메리트, 투자 메리트를 줘야 돼요. 배당에 뭐 분리가세 한다든가 아니면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탁금인데요. 예탁금이 2022년에는 74조였습니다. 74조. 74조였던 것이 지금 52조밖에 안 나와요. 52조. 많이 줄었죠? 이 정도 수준에서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많은 자금이 이쪽 유입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요거를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 가운데 PBR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심택 CFO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증가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기 심택의 지금 PBR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0.3배래요. 0.3배. 0.3배면은 아니 이거 뭐 적대적 M&A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까지 저평가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이 얘기가 왜냐하면 PBR이라는 게 뭡니까? 자산가치. 주당 자산가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을 자산가치로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싹 다 팔았어요. 그래도 이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3배 남는다는 얘기예요. 주식 시가총액이니까 이거 차라리 사가지고 팔아도 3배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M&A로 인수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 정도로 당신들 왜 자산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대비 3배 밑으로 있느냐 0.3배가 말이 되냐. 그러니까 PBR 보통 1배라고 하면 시가총액과 자산가치가 거의 똔똔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정도 올려놨다 그러면 최소한 자산가치 정도는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주가를 평가할 때는 미래가치죠. 이건 PBR이라고 PER이라고 하고 수익가치 이걸 따지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닥을 볼 때는 PBR을 따져서 최소 자산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치 시가총액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점을 잡을 때고 요거는 고점 잡을 때 PER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건 PBR. 저점에는 PBR만큼을 최소한 이 정도. 우리나라 지금 PBR이 0.8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0.9만 돼도 저평가인데 0.86이면 엄청난 저평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PER, 저점은 PBR인데 0.3배는 그냥 거저라는 거죠. 거저. 그냥 사기만 하면 이 회사 M&A 하면 해외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 부양책을 아무도 누가 얘기 안 하니까 회사에서도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갖고 주주 우선에 너가 안 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 책임 묻는 거 아니냐? 요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재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 정도가 있어야 본인들도 최소한 뭐 0.5배나 0.6배까지는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런 거 안 당하려면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개 입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계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가들이 다 양보해가지고 손해보고 있었으니까 재계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수십 년간 양보를 했는데 니네가 해놓은 게 주주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사기가 상당히 극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오늘 문자로 한국 토프톤, 예, 토프톤이 뭐 LG랑 합병한다, 막 이래서 그거 문자로 주신 분 계신데,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이거를 여러분들께 100배 붙여가지고 10,000원에 팝니다. 예, 그래놓고 예, 요거 합병된다. 이런 식으로 사기쳐요. 예, 그래놓고 여기 이제 LG 증권, 예, LG 투자증권, 예, 사이트거든요. 예, LG 투자증권 없어졌잖아요. 이거 아직도 있나? LG 넘어가지 않았나? 예. LG가 농협으로 넘어갔죠? 예. 농협증권이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LG증권 되게 유명했는데, 예. 그럼 이 LG투자증권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예. 절대 당하지 마세요. 비상장법인, 요 옛날에 이희진 아시죠? 이희진. 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비상장법인 상장 해가지고 수천억 해먹고 부모님 죽고 그거 아시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냥 예, 모르는 문자다,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이거 뭐 100배 난다 뭐 이러면서 뭐 LG랑 합병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했다. 사기라니까요. 예. 뭐 코인인데 이거 상장만 되면 100배 간다. 사기라고요. 예. 이런 거 왜 속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100원짜리라니까요. 100원짜리.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고 있어. 10만 원 간다고. LG전자 주식 준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뭐 LG 투자증권 알잖아. 저도 좀 헷갈리는데 갑자기 NLT 투자증권 바뀌었는데 사이트가 홈페이지 가면 LG 투자증권이라고 써 있어요. 절대 예, 코인 그다음에 뭐 이런 비상장 법인 다 사기입니다. 절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까지 사기 당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라니까 사람이 이제 손실을 많이 보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는 그런 심리를 대박 심리를 노리고 하는 거니까 절대 대박은 없다. 대박은 사기다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은 또 많이 나와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 예, 요거 봐야 됩니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도 매수가 되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임 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예, 차라리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아예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1월 20일이라고 그러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은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비둘기파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 코인이 올라가든 좀 금리를 떨어뜨리든 여러 가지 좀 시장에 우호적인 시장적인 정책이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점점 축소되면서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요. 외국인이 뭐 이 정도 팔았으면 뭐 거의 다 한 거죠.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팔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팔까요? 삼성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거래일 남았어요. 내일부터 6거래일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크게 뭐 반전시킬 만한 요인은 없고요. 당분간 개별 종목들 많이 좀 흔들릴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환율이 본격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올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